국민의힘이 이렇게 한 주 동안 당정 갈등으로 시끄러웠던 사이 민주당에서는 공천 논란으로 또 당내 갈등이 불거졌습니다.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. 저는 숨죽이고 있는 당신들께 묻습니다. 당대표가 검찰 독재의 칼날에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에서 당대표 체포 동의안에 왜 가결표를 던지셨습니까? 이재명 대표의 심장을 뺏길 수는 없다는 절박함으로 호소드립니다. 지금 성남시 중원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오겠다는 후보는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조차 의심이 됩니다. 이재명 대표도 성남시장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다 그냥 털고 제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해서 들어가서 같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죠. 상대방을 그렇게 그 증오 어떤 멸시 어떤 이런 폭력적인 이런 언어를 사용하면 이게 당이 분열될 수 있고 제가 어제 모두에게 이제 공관위원장 명의로 경고를 날렸습니다. 네, 민주당이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자면 일단 뭐 친명, 비명 간의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고요. 특히 초선 비례의원들이 대놓고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구에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이른바 자객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갈등이 이제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. 한민수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일단은 자객 공천이란 말은 좀 사라지긴 했어요. 네, 왜냐면 이제 자객 출마 정도로 그러니까 얘기가 나와요. 자객 공천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. 네. 공천을 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이 언론에 좀 비치다 자객 출마라는 말이 나왔는데,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여야를 떠나서 비례대표 의원들이 비례대표라는 걸 일단 그 당의 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찌 보면은 어떤 혜택을 본 것도 있는 거거든요.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보다는. 근데 그 비례대표 의원들이 본인 같은 당의 의원들이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출마한다는 거는 뭐 국민의힘이나 우리 민주당 마찬가지입니다. 제 상식으로 볼 때는 가급적이면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. 하는데 이 지금 우리 화면에서 본 두 분의 이제 도전자들, 우리 비례대표 의원들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지난 선거 때 수도권에서 우리 현역 의원들이 정말 많이 당선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마땅한 쉽게 말하면 우리 의원이 없는 지역이 많지 않아요. 그러니까 저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비례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뭐 충분히 훌륭하게 마치고 난 다음에 어느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 지역을 선택을 했는데 언론에서 보면 이제 그 선택한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이른바 비명 쪽이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프레임으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. 이 지역 쪽은 내가 잘하면 공천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였을까요? 그렇지 않을 겁니다. 왜냐하면 도전을 하시지만은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지만 그 지역에서 적게는 작게는 4년, 8년, 12년을 현역 의원으로서 거기를 다져왔고 당원 명부도 그 현역의 지역위원장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도전자 입장에서는 캠페인을 우리 또 언론이나 지역 유권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. 이분들 경선 룰이 국민 여론조사 50%, 그다음에 당원 권리당원 투표 50%입니다. 그러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의원들이 훨씬 더 인지도나 지명도 높지 않겠습니까? 그런 점에서는 결코 저는 현역들이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구 의원들이 불리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. 그러면은 이 부분은 뭐 의원들의 선택이라고 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이재명 대표가 이현주 의원. 이현주 전 의원이죠. 그동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격수로 유명했었는데 이분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복당을 권유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. 이거는 또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. 친문계 찍어 누르기 아니냐, 친명 붙이기 이런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한민수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그렇게 따지면 정말 모든 정치 행위를 하나하나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제가 듣기로도 이재명 대표가 이현주 의원한테 이현주 전 의원에게 민주당 복당을 권유한 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이현주 전 의원께서 지금 여전히 고민 중이신 걸로 듣고는 있거든요. 민주당 복당 문제, 또 출마 문제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이현주 의원이 과거에 저도 뭐 언론 보도나 뭐 기자할 때 접했습니다마는 친문 세력에 대한 이른바 당시의 문재인 대통령 세력에 대한 비판적
얘기를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이분이 그 뒤에 여러 가지 정치 행보를 보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이 복당이 되면은 네. 무슨 이게 또 친문 세력에 대한 탄압이다. 이건 과도하죠. 이건 맞지 않는 얘기고. 아니 그러면 네. 뭐 그 친문에 대한 탄압이다 그거는 뭐 맞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이현주 전 의원은 뭐 국힘에 있다가 민주당에 있다 국힘 갔다 다시 지금 복당하는 약간 철새 정치인이라는 비판이 굉장히 크거든요. 민주당에 그렇게 영입할 인재가 없습니까? 이 철새 논란이 있는 이 정치인을 꼭 이재명 대표가 전화까지 해서 복당을 시켜야만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? 왜 인재가 없겠습니까? 우리가 계속 인재도 영입하고 있고 예. 내부에서도 발탁하고 있기 때문에 인재는 우리 당에 충분히 많이 있고요. 예. 근데 이제 이현주 전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대표께서 복당을 권유한 거는 지난 대선도 그렇고 그 이후에 박지원 국정원장도 그렇고 우리 진영의 사람들 그리고 반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앵커도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가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, 현 정권에 대한 잘 됐든 못 됐든 거기에 대한 평가, 심판 선거라고 봅니다. 국민들이 냉정하게 따지지 않겠습니까? 예.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는 힘이 된다면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. 그러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생각이 확고한 분이라면 그게 친명이든 아니 친문이든 아니면 뭐 철새 정치인이든 상관없다. 다 힘을 합치자. 꼭 뭐 생각만 그리고 뭐 과거 행정만 따지는 건 아니고요. 거기에 본인 갖고 있는 능력과 여러 가지 뭐 역할이 있어야 되겠죠. 알겠습니다. 그 임종석 그리고 노영민 두 분에 대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을 키운 사람들이 왜 출마를 하느냐. 석고대자나 하고 나오지 마라라고 추미애 전 장관이 강하게 얘기하는데 윤석열 지금 대통령을 키운 분은 추미애 전 장관 아니에요? 그러니까 저는 추미애 장관의 예. 그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요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지검장 할 때 총장으로 소위 앉힐 때 인사 라인에 있던 사람들 책임져라 이 얘기잖아요. 그런데 총장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 간 게 아닙니다. 그 전제가 틀렸고요. 그 다음에 총장에서 대통령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런 분위기를 제대로 소위 말하면 이를 키우신 분이 추미애 장관이에요. 또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해서 다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닙니다. 예.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도 또 소위 말하면 대장동 리스크가 있었고 예. 자, 그렇게 따지면 지금 민주당에서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는데 기여 안 한 사람이 어딨냐. 예. 그렇게 따지면은 나올 사람 아무도 없다고 봐요. 네. 저는 그런 논리 자체가 지금의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예. 이 전선을 갖다가 명확화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. 그런 논리라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키운 분은 김의겸, 뭐 정청래, 박주민 이런 분들이잖아요. 그럼 이분들도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출마하지 말고 석고대죄해야 되는 거예요.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 뭐 좀 그런 논리 자체가 저는 성립이 안 굉장히 된다? 이분법적인 논리다 그렇게 보고요. 네. 근데 민주당이 아까 이제 이현주 전 의원 이제 영입하는 문제, 그러니까 민주당의 총선 전략이 일단 정권 심판론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건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. 네. 이해가 되고 또 예.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런데 정권 심판론만으로 선거를 치르는 전략은 안 된다. 지금 국민의힘은 그게 쇼가 됐든 뭐가 됐든 계속 뭔가 새로운 인물, 예를 들어 삼성 반도체 사장 같은 분 영입하잖아요. 예. 그런데 민주당의 영입 전략을 보면 굉장히 뒷북을 치어요. 네. 중도 확장성을 가진 뭐 예를 들어 한민수 대변인처럼 점잖고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영입되고 새 인물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예. 지금 보면은 거의 국민의힘의 영입에 맞서는 그 소위 뒷북 영입 이런 거 거의 대부분이에요. 좀 그런 점에서 이현주 전 의원 영입할 시간에 좀 이재명 당대표가 좀 더 신선하고 국민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인물 영입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는 게 더 효율적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민주당 얘기라 이제 두 분 쪽에 질문을 좀 많이 드렸는데 예. 뭐 이 국민의힘도 워낙 이제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하고 긴박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서 뭐 관심 갖기에는 조금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? 이제 친문 갈등과 이른바 친명 갈등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좀 국민이 느끼기에 약간 저거는 좀 식상한 갈등인데 왜 저 민주당은 저기에 아직도 매몰돼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까? 뭐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뭐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서는 뭐 친문이든 뭐 친명이든 뭐 다 비명이든 뭉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
당의 대변인으로서 당연한 말씀인데 네. 그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거죠. 정치는 어차피 현실인데 제가 민주당 특별 당규 하나를 보면은 이번에 이제 말하자면 현역 의원 컷오프를 하는 기준이 네. 30%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30점 이상이 벌어지면은 단순 공천을 할 수 있다고 해요. 그런데 무려 이 100점 만점의 기준을 하는 40점이 뭐냐면 여론조사라는 겁니다. 여론조사는 예. 주로 이제 강성 지지층이 많이 응답하는 율이 높아서 이렇게 되면 이게 또 하나의 이제 불씨가 된다는 그 이제 예견들이 많아요. 또 하나 있죠. 지금 전략 부선 지역 불출마한 데가 20곳인데 앞으로 불출마 지역 더 늘어나면은 30곳 되잖아요. 그럼 여기 누구 갖다 전략 공천합니까?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잠복해 있죠. 그런데 저는 중요한 건 그거예요. 이현주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현주 의원이 친문 패권주의를 그렇게 비판하면서 그렇게 떠돌이 당 생활 하시다가 다시 이제 6번째로 복당하는데 지금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친명 패권주의 정당 아닙니까? 근데 왜 그건 비판 안 하고 저렇게 썩쓱 들어갑니까? 결국 공천이겠죠. 좀 쉬운 거. 지난번에는 부산에서 출마했지만 또 뭐 수도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이런 것들이 다 내재되고 잠복되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터질지 모른다. 예. 상황 관리, 공천 상황 관리는 국민의힘 걱정이 아니라 민주당 걱정이 좀 더 앞서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민주당은 친명 패권주의 정당이다. 이현주 전 의원은 이제 말에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하는 그렇죠. 거다. 예. 아니 이재명의 사당화.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얼마나 그게 논란이 되면은 당 로고를 PI를 딱 바꾸는 순간 저게 이재명의 퍼스널 컬러라고 다 지금 이게 나오는 이게 사당화의 증거라고 얘기 나오는 알겠습니다. 이 얘기가 그런 저는 내홍에 불씨들이 지금 계속 자라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. 거기에 대한 반박은 바로 드릴까요? 좀 우리 송 변호사님 듣고 이제 한 번에 아이고야, 드릴까요? 우리 앵커의 권한이시 좀 편한 대로 하십시오. 한 번에 다 예, 예. 듣고서 그러면 반박 지금 드리겠습니다. 민주당이요. 사실은 이 공천 논란에 관해서 굉장히 위험수위까지 와 있죠. 왜냐하면 공천에 관해서 이렇게 조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요, 그건 정말 빨간불 들어온 거예요. 2008년에 한나라당이 그 고소형 공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? 그때 이제 그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당시에 원래 그 대선 득표 수만 보면은 총선 한 200석 얻었어야 맞아요. 근데 고소형 논란이 벌어지면서 153석에 그쳤습니다. 2012년에 민주통합당 어땠습니까? 그 당시에 노이사 공천으로 말이 많았죠. 노무현 재단, 이화여대 486. 그래서 뭐 총선 제1당 뭐 과반수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니 127석에 그쳤습니다. 근데 지금 민주당 어떻습니까? 친명 횡재, 비명 횡사 이런 조어가 또 나와가지고 공공연하게 이런 말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은요, 이게 위험수위에 이른 거예요. 그리고 아까 그 모두와 힘을 합치는 차원에서 이현주 전 의원을 그 영입한다고 하셨는데요. 이게 참 명분이 공색한 게, 그러면은 그 원칙과 상식 탈당한 세 분하고는 왜 힘을 못 합쳤고 이상민 의원 탈당하는 거는 왜 그 힘을 못 합쳤는지 그거 참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. 사실 같은 당에 있던 분을 포용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습니까? 외부에 있는 분을 모셔오는 것보다.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. 그런 네.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유난 갈등 터졌을 때보다 두 분이 만능이 터졌어요. 터졌습니다. 생각보다 원래-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원래 상대방 놀랐습니다. 비판하는 게 더 쉬워요. 그런데 네. 말씀을 저렇게 하시지만 왜 저기 우리 비명계 세 분이나 이낙연 전 대표 나갈 때 우리가 많은 설득하고 잡지 않으려고 했겠습니까? 네. 같이 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었어요. 그리고 이제 지금 떠나셨는데 저기 그 이제 말씀하시기에는 무슨 뭐 사당하라는 표현도 쓰시고 친명 패권 쓰시는데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같은 경우 국민의힘이 없는 예비 후보들이 등록하기 위한 검증위원회까지 설치해가지고 다 예. 활동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검증에 걸리기도 하고 부적격을 받았는데 사람 한번 보시면 뭐 일각에서는 뭐 친명은 다 산 거 아니냐 해서 막 이상한 조어까지 만들지만 실제로 누가 봐도 저분은 친명이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부적격되거나 출마를 포기한 경우가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네. 그런 부분 만약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지금 두 분 주장하시는 말씀대로 무슨 사당하다 그러면은 지금 당을 떠난 현역 의원들이 세 분에 그치고 지금 당이 시스템 공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큰 잡음 없이 이루어지겠습니까?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공천 현역 의원이 있으면 거기에 도전자가 생기면 관심도 갖고 거기에 또 프레임도 씌워지면서 계속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 과정이 있는 거고 사당화 얘기하니까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한동훈의 사당화가 돼가고 있지 않느냐 국민의힘을 질타한 얘기가 있어서 그게 또 생각이 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제3지대 얘기를 또 해볼 텐데요. 개혁신당과 한국의 희망 합당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. 박찬원 교수님, 양당 모두 처음에 시작할 때 당 색깔을 주황색으로 골랐었어요. 그래서 언젠가는 저 두 정당 곧 이제 합당하지 않겠느냐 많이들 눈치를 채셨을 텐데 가장 먼저 지금 통합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되면 지금 신당들 제3지대에서 개혁신당, 한국의 희망이
가장 큰 주도권을 갖고 지금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읽어봐야 될까요? 뭐 아직까지 주도권 다툼에서 선기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양양자 의원의 이 신당은 네. 사실은 개혁신당과 함께 스텝을 같이 해왔거든요. 그렇기 처음부터. 때문에 뭐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. 어차피 빅텐트라고 하는 것의 두 개의 기둥은 네. 이준석 개혁신당과 이낙연 신당 이 두 개가 핵심이거든요. 예. 이렇게 보면은 아직 뭐 소위 말해서 그 중텐트 수준도 아직은 안 되는 거라고 보고요. 네.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면은 이낙연 신당과 소위 이준석 신당 사이에 주도권의 어떤 습기를 잡는 게 네. 과연 가능하겠느냐.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. 예. 아까 당 색깔 얘기했는데 네. 주황색과 남색 이러거든요. 그럼 서로가 출신 당의 색깔과 유사한 색을 골랐어요. 근데 그 얘기는 언제든지 당이 예를 들면 본인의 출신 당이 총선에 패배하거나 어려워졌을 때 그 대안으로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저는 그런 색깔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네. 그리고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지지율 면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높고 예. 현역 의원들은 이제 이낙연 신당이 더 높고 자,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향후의 주도권, 운영의 주도권, 만약에 통합을 했을 때 네. 어떠한 행보를 보일 것이냐를 두고 지금 전혀 접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거든요. 네. 자, 그렇게 놓고 보면 소위 말해서 군불대기든 이 설 민심 밥상에 올리기 위해서 계속 만나는 것은 이루어지겠지만 실제로 설 이후에라도 네. 선거제가 확정되고 어느 한쪽이 정말로 그 국민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확 기울기 전까지는 통합의 소위 빅텐트 설치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. 양당이 워낙 이제 선거판을 이렇게 주도를 하니까 제3지대, 제3신당들은 사실 언론과 국민에게 이제 주목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그래서 오히려 더 거꾸로 이제 주목받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파격적인 정책이나 공약도 내세우고 이준석 대표가 여권에게 아픈 강서 쪽을 간다든지 마포 쪽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눈에 띄기 위한 행보를 좀 펼쳐가고 있습니다. 그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. 대표적으로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가 노인 문제를 네, 또 꺼내 들면서 청년층을 이제 흡수하기 위한 어떤 굉장히 논란적인 공약들과 네, 그렇죠. 정책들을 막 네. 쏟아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자연히 언론도 따라붙고 있고 기사를 쓰기 시작합니다. 경마장이 있는 서울 이제 과천 쪽에 이제 탑승률이 노인들이 많이 내린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진중권 교수는 무슨 노인들이 돈이 있다고 경마하러 다니겠냐 이러면서 또 막 반박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전 효과는 있는 거죠. 그렇죠. 확실하게. 그렇죠. 그러니까 원래 이슈 파이팅을 하는 게 언론의 주목도와 그다음에 대중의 관심도를 예. 끌어들이는 데 가장 좋은 거죠. 그리고 저렇게 논쟁적 이슈, 이른바 우리가 무난한 이슈가 아니라 뜨겁게 이제 반응할 수 있는 이슈를 꺼내 드는 게 이준석식 또 스타일이기도 해요. 근데 그게 문제는 갈라치기용으로 그렇죠. 이제 이게 정책이 나온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군소정당이 갈라치기라고는 하더라도 바로 이제 김호일 노인회장이 반응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폐륜 정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. 네. 개혁신당이 아니라. 근데 네. 저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든 주목도를 가져가는 거. 지금 한동훈이라는 현상이 블랙홀처럼 유난 갈등으로 지금 예. 싹 들어가고 있는데 민주당도 지금 솔직히 내분이 좀 그러니까 내심 좀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요. 왜냐하면 정권 신문이 자꾸 희석되니까. 예. 마찬가지로 제3지대도 그러니까 1, 2, 3의 주목도를 가지고 가려면 존재감을 과시해야 되잖아요. 예. 방법은 가장 논쟁적 이슈를 끌어대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준석 대표가 그 창당 준비위원장이 아니라 정강정책 준비위원장을 맡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꺼내놓고 나중에 합당할 때 민주당 이낙연 그쪽 세력에서도 이 정책에 동의할 수 있느냐라는 또 하나의 허들이 생기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한다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노리는 거는 점점 더 말하자면 독자적 완주를 할 수 있다는 시그널도 주고 이 정도까지 함께 할 수 있다면 같이 합당하자라는 예.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이준석 대표의 주목도를 더 높여가고 합당할 수 있는 전체 빅텐트라는 제3으로 가는 허들은 조금 좀 더 높아지고 있다. 저는 그렇게 분석해요. 2030하고 노인층을 갈라치기 위해서 어떤 주목을 받고 이제 이목을 끄는 거는 뭐 정치적인 전략상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게 과연 선거를 앞둔 정치인이 내걸 수 있는 그런 어떤 선거 기술이냐, 선거 전략이냐, 전술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참 뭐랄까 비판적인 시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. 정치의 금도를 넘어섰죠. 제가 어제 그 김호일 대한노인회장하고 이준석 대표 간의 라디오 토론을 봤는데요. 그 이준석 대표가 그 경마장역, 정확한 명칭은 네. 경마공원역이죠. 예. 경마장역에서 4호선 51개 역 중에 가장 그 무임승차 하차 비율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때
그 얘기를 토론의 마지막에 했어요. 상대방에게 반박 기회가 없을 때 그 말을 했습니다. 그것도 전략적으로 그 시간에 한 거예요? 저는 그렇다고 봤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예, 모르겠습니다. 그 부분은. 굉장히 이게 그 좋지 않은 정치 방식이죠.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경마공원역에 뭐 무임승차로 내리시는 분이 전체 1호선부터 9호선까지 또 나머지 도시철도까지 합해놓고 봤을 때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? 근데 그런 식으로 마치 그 노인 세대가 부당한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프레이밍을 하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좋지 않은 거고요. 그다음에 그 토론에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는데요. 뭐 여야가 합의하면은 월 10,000원이 아니라 월 10만 원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지금 그 65세 이상 인구에게 내년부터 만약에 월 10,000원씩 교통비를 지급한다면은 그게 1조 2,600억 원이 듭니다. 월 10만 원씩 주면요. 1년에 12조 6천억 원이 들어요. 그러니까 뭐 정책을 선거용으로 발표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재원 조달에 관해서는 아무런 방안도 없이 그런 식으로 막 던지는 겁니다. 그 신생정당이라고는 해도 정책을 그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죠. 이 자리에 제3지대, 제3신당을 좀 이렇게 약간 방어해주고 옹호해줄 분이 계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또 제3지대에 있는 또 제3신당들을 비판하는 게 싶기도 합니다. 누가 좀 박창현 교수가 좀 반론 내지는 변론을 좀 해주시겠어요? 제3지대가 지금 국민들에게 눈길을 끄는 이유는 간단합니다. 여도 야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. 네. 뭐 여당은 말할 것도 없죠. 지금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. 또 야당의 소위 말하면 그 자객 출마 이런 논의도 아니 지금 민주당이 힘 합쳐서 지금 정권 심판론에 매진해야 될 텐데 마치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하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국민들이 새로운 제3신당의 눈길을 가는 거죠. 그런데 아까 제3지대에서 이제 이런 그 논쟁적 이슈를 제기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때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하지 않았나요? 여가부 폐지, 뭐 이대남 표를 얻기 위해서. 갈라치기 그렇죠. 이른바. 그 지금 소위 말해서 대선 때 누렸던 그 효과를 지금 오히려 역공을 당하고 있는 거다. 그래서 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갈라치기가 아닌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논의, 합리적 그리고 논쟁적 이런 어떤 그 이슈 제기도 좋지만 뭔가 좀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. 그런데 지금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심판론만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게 이슈가 안 돼서 그렇지. 장점은 저는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우리 어쨌든 현실로 존재하는 거잖아요. 재원 문제도 그렇고 노인 문제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출발로서는 괜찮다고 봅니다. 이런 것들이. 지금 이제 제3지대는 또 이준석 대표 이제 양양자 의원과 합당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낙연 전 대표와 이제 나가셨던 김종민이나 이런 분들의 이제 모임이 또 하나 있고 금태섭 또 유호정 의원 모임이 있으니까 이쪽 동향도 좀 잠깐 언급은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예.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? 약간 수면 아래 좀 있어요. 관심도가 조금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른바 이제 그 소통합, 중통합, 대통합의 과정으로 가고 지금은 소통합의 시간인 거예요. 근데 이제 이제 중통합이 되겠죠. 이제 그러면 이제 양양자 이준석 신당의 트랙 하나와 민주당 탈당파 의원과 이제 이낙연 신당의 트랙 하나가 설 때까지는 별도로 갈 겁니다. 그다음에 이제 그 대세를 보고 마지막 저는 유호정, 금태섭이 합류할지 여부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결국은 빅데이터로 간다. 저는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그게 과제는 남았어요.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은 정의당 빼고 4, 5, 6번으로 갈 거냐. 근데 지금 중도층에 대한 말하자면 중도층이 지금 양당이 다 싫다고 하는 뭐 갤럽 조사가 거의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. 30%에 육박했는데. 24%로 나왔어요. 그럼 이걸 수렴하고 이거를 다 우리가 끌어안으려면은 일단 3이라는 하나의 숫자가 제공돼야지 4, 5, 6, 7로 가면은 제가 보기에 무망하기 때문에 어쨌든 3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.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이준석의 지금 급진적인 공약에 대한 나중에 화학적 결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민주당 호남 이낙연 대표의 호남 출마 여부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남아 있겠지만 그래도 3번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저는 중통합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대통합을 가지 않을까 싶어요. 예, 알겠습니다.